당신이 내 딸을 어디다 버렸어? 회장님의 손이 떨렸다. 임신 8개월 배를 한 여자아이.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아, 아니에요. 회장님.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뒤로 비틀거리다 탁자 모서리에 배를 부딪혔다. 으악! 바닥에 쓰러진 여자. 치마 사이로 핏자국이 번졌다. 회장님, 안 돼요. 20대 초반의 식모가 달려들어 회장님을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구급차가 왔고 여자는 그대로 응급수술실로 실려갔다. 조산이었다. 아들이었다. 하지만 미숙아는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작은 숨을 거뒀다. 이게 다 내 업보야. 50년이 지난 지금 대학병원 4인실 병실 침대에 누운 70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아니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옆 침상, 자궁암 수술을 3일 앞둔 57세 여자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아버지를 영영 못 만났을 거예요. 평생 고아로 살았겠죠. 뭐라고?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엄마가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던 그 순간을. 평생 고아로 살아온 엄마가 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이야기는 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첫날 엄마와 나. 딸아, 엄마 정말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이래. 자궁만 떼어내면 끝이라고. 엄마는 올해 57세지만 누가 봐도 70세는 되어 보인다. 얼굴 가득 박힌 검버섯, 남자보다 두껍고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평생 혼자 나를 키우느라 농사일부터 건설 현장 막노동, 미장이, 도배, 장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엄마, 이번엔 꼭 선크림 발라. 또 새로 사왔어. 에이, 귀찮아. 이 나이에 그런 거 뭐하러 바르냐? 어차피 늙은이인데. 늘 그랬다.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다.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철저하게 인색했다. 그런 엄마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평생 잔병치레를 달고 살았지만 이렇게 큰 수술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 입원 수속을 마치고 4인실로 들어갔다. 창가 침대가 엄마 자리였다. 옆 침상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간병인이 할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입원했어요. 엄마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엄마는 원래 그랬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특기가 있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도 며칠 전에 입원했어요. 할머니가 힘없이 웃으셨다.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암이에요. 이번이 4번째 수술인데 이제 의사들도 힘들다고 하네요. 에구, 그러시구나. 근데 꼭 나으실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엄마는 늘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이었다. 그게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워낼 수 있었던 힘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 근처 원룸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붙잡았다. 사영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엄마, 보호자 침대도 없는데 어떻게 자? 의자 붙여서 자면 되지. 엄마 혼자 있기 무섭거든.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수술이 무섭고 불안하다는 걸. 나는 병실 의자 2개를 붙여 간이 침대를 만들었다. 불편했지만 괜찮았다. 엄마 곁에 있는 게 중요했다. 소등 시간이 지났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나지막이 말을 꺼냈다. 사영아, 엄마가 자주 꿈을 꿔.
무슨 꿈? 아주 어렸을 때 살던 집 꿈. 마당에 우물이 있어. 그 옆에 사과나무가 있고 봄이면 하얀 꽃이 눈처럼 내려. 엄마가 날 안아주고 아빠가 목마를 태워줘. 사과를 따서 같이 먹고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근데 난 고아거든. 6살 때 시골 장터에 혼자 있었대. 경찰 아저씨가 이름을 물었는데 김미애라고만 대답했지. 집 주소도 부모님 이름도 기억 못했어. 그것만 기억났어.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하지만 엄마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다. 그 꿈이 진짜 기억일까? 아님, 그냥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부모가 그리워서 꾸며낸 가짜 기억일까?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아무 말 없이. 이틀이 지났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고급 양복을 입은 70대 후반의 노신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신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회장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또 오시고 이번 수술 꼭 받으셔야 해요. 의사들이 뭐라 하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해야죠.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 평생 회장님께 죄만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어떡해요. 무슨 말씀을. 할머니가 없었으면 진실도 몰랐을 텐데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다. 회장님은 30분쯤 할머니와 얘기하다 돌아갔다. 간병인이 회장님을 배웅하고 돌아왔다. 엄마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할머니, 저 회장님이랑 대체 무슨 사이세요? 남자친구. 할머니가 피식 웃었다. 남자친구? 아니야. 그냥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야. 근데 회장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할머니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천만에. 난 그분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 그리고 너무 아파. 50년 전 일이거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주치의 회진도 끝나고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다. 나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병원에 있었지만 엄마는 괜히 미안해했다. 사영아, 넌 회사 가. 엄마 혼자 괜찮아. 괜찮아요. 이럴 때 쓰라고 연차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딸이 효녀네. 나도 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세요? 없어.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외로우셨겠어요. 뭐, 익숙해. 오히려 혼자가 편해. 엄마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수술 끝나고 나으시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나, 글쎄, 이제 갈 때도 됐는데 뭘 하고 싶겠어. 에이, 그러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저는요, 수술 끝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 마당 있는 작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고 싶어요. 순간 할머니가 들고 있던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병인이 놀라 달려왔다. 사과나무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사과나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서요. 어디에? 우물 옆이요. 우물 옆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할머니, 위험해요. 간병인이 할머니를 붙잡았다. 우물 옆에 사과나무가 있었다고?
정말? 네.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리고요, 목마를 타면 담장 너머로 기찻길이 보였어요. 강도 흘렀고 마을 어귀에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매년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내는 당산나무. 할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혹시 이름이 미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엄마도 당황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할머니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30분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간병인 말로는 누군가와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했다. 계속 울면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간병인이 복도에서 할머니를 모셔왔을 때 할머니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할머니, 제가 실례를 했나요? 죄송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 눈빛은 달랐다.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내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셨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치의 회진이 끝났을 무렵 병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보디가드처럼 보였다. 실례합니다. 김민혜 씨 계십니까? 네. 저요? 엄마가 놀라 대답했다. 조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으시답니다. 모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저를요? 왜요? 가시면 아실 겁니다. 나는 바로 막아섰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 수술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낯선 분을 따라가요? 그리고 외출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걱정 마세요. 주치의 선생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안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엄마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사영아.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네야, 나도 같이 갈게. 회장님이 부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할머니도 아시는 분이에요? 응. 그래서 괜찮아. 믿고 따라가도 돼. 결국 우리 셋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에 올랐다. 벤츠 S클래스였다. 차는 시내 한복판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그리고 거대한 대문 앞에 멈췄다. 여기가.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TV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다. 대문만 해도 5미터는 되어 보였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다. 정원이 정말 넓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 회장님이 달려왔다. 그리고 엄마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을 흘렸다. 미네야, 정말 미네가 맞니? 내 딸 미네가?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거실이었다.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신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70년대 초반이었어. 내 나이 25. 회장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대지주 집안의 3대 독자였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고장에서는 만석군으로 유명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사모님은 착하고 순수한 분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다. 아들을 낳아야지. 대를 이어야지. 3대 독자인데 딸년 낳아서 뭐하게. 사모님은 결혼 첫 해에 유산했다. 이듬해에도 유산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다. 쓸모없는 것. 아들도 못 낳으면서 딴 데 가서라도 아들 씨 받아오지 그래.
회장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와 크게 싸웠다. 어머니, 제 인생의 아내는 이 사람뿐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사모님이 꿈을 꿨다. 큰 사과를 품에 안는 꿈이었어요. 얼마 뒤 임신 소식이 들렸다. 회장님은 너무 기뻐서 마당 우물가에 사과나무 묘목을 샀다. 아이와 함께 자라라고. 아이가 자라는 만큼 나무도 자라길 바라면서. 시어머니가 투덜거렸다. 사과는 딸이잖아. 불길해. 하지만 회장님은 개의치 않았다. 1974년 봄 딸이 태어났다. 올망졸망하고 예쁜 아기. 이름은 미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어. 품에 안으면 복숭아 냄새가 났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를 단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다. 고추 하나 달고 나오질 못했네. 쓸모없어. 그래도 새 가족은 행복했다. 매년 봄이면 사과꽃이 피었다. 하얀 꽃비가 눈처럼 내렸다. 엄마, 아빠, 꽃이 내려요. 미네는 사과꽃을 너무 좋아했다. 꽃비를 맞으며 깔깔 웃었다. 미네야, 목마 태워줄까? 회장님이 미네를 목마 태우면 키가 커져서 사과를 딸 수 있었다. 엄마도 먹어요. 아빠도 먹어요. 미네가 딴 사과를 부모에게 나눠줬다. 매년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할머니는 그때 20살이었다. 그 집에 식모로 들어온 지 1년째였다. 그 행복한 가족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기뻤어.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미네가 5살 되던 해였다. 회장님이 3일간 부산 출장을 갔다. 그 사이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졌다. 너무 아파. 사모님이 침대에서 신음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20대 초반의 식모였던 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님, 사모님이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시끄러. 아픈 게 무슨 자랑이냐? 온 동네에 소문 낼 거야?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대단해서 아파? 그냥 방에 눕혀둬. 병원은 무슨.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밤새 찬물로 사모님 몸을 닦았다. 이마에, 목에, 팔에. 계속 닦고 또 닦았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랐다. 새벽 3시쯤 사모님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더니 숨을 거뒀다. 난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어. 내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병원만 갔어도. 할머니가 흐느꼈다. 회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회장님은 그대로 쓰러졌다.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다.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났다. 시어머니가 또 재혼을 강요했다. 대를 이어야지. 아들을 낳아야지. 재혼 안 하면 내가 죽겠어. 시어머니는 정말로 식음을 전폐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결국 굴복했다. 새 아내가 들어왔다. 겉으로는 착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하지만 회장님이 없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다. 야, 너. 계모가 5살 미네를 불렀다. 밥 먹지 마. 오늘은 굶어. 왜요? 왜긴 왜야. 엄마가 싫으니까. 미네는 울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몰래 미네에게 빵을 줬다. 미네야, 이거 먹어. 언니가 사왔어. 고마워요, 언니. 미네는 천사 같은 아이였다. 절대 떼쓰지 않았다. 계모의 구박은 계속되었다. 방에 불 켜지 마.
물에 밥이나 말아 먹어. 감기 정도로 병원 가긴 뭘 가. 그냥 참아. 할머니가 몰래 미네를 챙겼다. 약도 사다 주고 밤에는 자기 방에서 재웠다. 미네가 6살 되던 해 계모가 임신했다. 회장님은 뱃속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썼다. 미네는 점점 잊혀져 갔다. 회장님, 미네가 요즘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회장님은 서류 가방을 챙겨 나갔다. 미네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미네는 잘 있죠? 네, 아줌마가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럼 됐어. 아줌마만 믿어요. 할머니는 회장님이 원망스러웠다. 예전에는 그렇게 미네를 아꼈는데 그의 여름 어느 날이었다. 계모가 아침 일찍 미네를 깨웠다. 일어나. 오늘 나랑 시내 나갈 거야. 정말요? 미네는 신이 났다. 계모가 자신을 데리고 나간다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옷 입어. 예쁘게. 미네는 서둘러 준비했다. 할머니도 미네를 예쁘게 빗겨주고 리본도 달아줬다. 미네야, 조심히 다녀와. 네, 언니. 그렇게 둘은 나갔다. 저녁이 되었다. 계모가 혼자 돌아왔다. 할머니가 현관으로 달려갔다. 미네는요?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 뭐라고요? 시끄러워. 잃어버렸으면 그런 줄 알지. 귀찮게.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어디서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찾으러 가야죠. 몰라. 시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어. 근데 못 찾겠대. 그만해. 계모는 태연했다. 마치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회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 말해. 어차피 내가 먼저 말할 거니까. 계모는 비웃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여보, 큰일 났어요. 미네가. 계모가 울면서 말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미네가 집을 나갔어요. 아마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었나 봐요. 뭐? 회장님은 그날부터 미네를 찾아 헤맸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도 나갔다. 하지만 미네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진실을 말하려 했다. 하지만 사흘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나오셔야겠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절도요? 제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보니 계모가 고소장을 냈다는 것이었다. 진주 목걸이를 훔쳤다고 하던데요.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계모 방에서 할머니 방을 뒤졌더니 그 목걸이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모함이에요. 누가 몰래 넣은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초범이니까 합의하면 풀려날 수 있어요. 계모가 합의 조건을 내밀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그리고 앞으로 절대 회장님께 내 얘기하지 마. 할머니는 20살부터 7년간 모은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알았어요. 다 줄게요. 그리고 명심해.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가 식모 말을 믿겠어? 난 회장님 부인이야. 넌 그냥 도둑질한 식모고. 계모는 차갑게 웃었다. 미네를 어디다 버렸는지만 말해줘요. 제발. 왜 알려줘야 해? 궁금하면 평생 궁금해해. 할머니는 그렇게 쫓겨났다. 미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사모님도 그렇게 보냈는데. 미네까지. 내가 너무 무력했어. 할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10년이 흘렀다. 할머니는 읍내 작은 중국집에서 일했다. 어느 날 배달을 갔다 오는 길에 회장님을 우연히 만났다. 아줌마, 회장님. 회장님은 많이 늙어 있었다.
10년 사이에 머리가 반쯤 휘어졌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일은 미안해요.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이 봉투를 건넸다. 퇴직금이에요. 그때 제대로 못 줘서 이거라도 받아요. 안 돼요. 저 도둑질했잖아요. 아니에요. 난 아줌마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누군가 모함한 거죠. 할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 회장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내일 회장님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시간 좀 내주세요. 다음 날 할머니는 회장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 시어머니가 사모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계모가 미네를 어떻게 구박했는지, 계모가 미네를 어디론가 버렸다는 것, 자신이 도둑으로 모함당한 것, 모든 것을 회장님은 말없이 들었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다 사실이에요?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천벌을 받아도 좋아요. 회장님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딸을. 회장님은 그날로 집에 돌아갔다. 임신 8개월 된 계모가 거실에 있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회장님이 계모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내 딸을 버렸지? 미네를 어디다 버렸어? 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회장님, 진정하세요. 계모가 뒤로 물러나다 거실 탁자 모서리에 배를 부딪혔다. 으악. 계모가 쓰러졌다. 치마 사이로 피가 흘렀다. 회장님, 안 돼요. 마침 집에 왔던 할머니가 달려들어 회장님을 말렸다. 구급차가 왔다. 계모는 응급수술실로 실려갔다. 조산이었다. 미수가 아들 2.1kg.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보름을 버티다 작은 숨을 거뒀다. 이게 다 내 업보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악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 거야. 회장님은 이혼 소송을 냈다. 계모는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었다. 할머니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계모는 결국 풀려났다. 회장님은 그래도 이혼은 할 수 있었다. 재산 절반을 주고. 그게 저예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물 옆 사과나무 기찻길. 제사 지내는 당산나무. 다 맞아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 엄마 손을 꼭 잡았다. 미네야, 정말 너니? 내 딸이? 하지만 확실하진 않잖아요. 내가 끼어들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그래야 확실하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하자. 우리는 그날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로 갔다. 간단한 검사였다. 입안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것.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일주일의 기다림. 그 일주일은 50년처럼 길었다. 엄마도 회장님도 할머니도 나도 초조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엄마가 밤마다 뒤척였다. 괜찮아, 엄마.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제발, 제발 회장님이 할아버지이길. 엄마 수술은 그 사이에 무사히 끝났다. 다행히 전이도 없었다. 앞으로 잘 관리하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 말에 우리는 안도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넷은 병원 상담실에 모였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부녀관계 확률 99.99%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축하드립니다.
부녀 사이가 확실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을 껴안았다. 미네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못났어. 회장님도 소리내어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50년, 반세기, 그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부녀. 할머니도 함께 울었다. 이제 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네.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우리 손녀딸. 회장님이 날 꼭 안아주셨다. 엄마 닮았네. 눈매도 그렇고 할머니도 닮았어요. 우리는 웃으며 울었다. 엄마는 빠르게 회복했다. 한 달 뒤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의사도 어렵다고 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우리는 매일 면회를 갔다. 할머니, 고마워요. 엄마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아버지를 영영 못 만났을 거예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죄인이 아니에요. 은인이에요. 평생 은인.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사모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사모님도 할머니를 용서하실 거예요. 어느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굴은 평온했다. 마침내 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우리는 정중히 장례를 치렀다. 회장님이 모든 비용을 댔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난 진실도 몰랐을 거야. 평생 은인이지. 10년이 흘렀다. 엄마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더 이상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됐다. 검버섯도 많이 옅어졌다. 피부가 치료를 받았다. 무엇보다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곁에서 살았다. 할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큰 집은 외로워. 작은 집이 좋아.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그곳에 우물을 파고 사과나무를 심었다. 50년 전 그 집처럼 사과나무는 무럭무럭 자랐다. 올해 봄 드디어 꽃이 폈다. 하얀 사과꽃. 사영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웃으셨다. 올해는 사과가 정말 많이 열렸네. 미네야, 옛날처럼 목마 태워줄까?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허리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웃으며 사과를 땄다. 50년 전 그 사진 속 장면처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사과나무 아래 새 가족.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 할머니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응, 분명 보고 계실 거야. 바람이 불었다. 사과꽃 몇 송이가 떨어졌다. 마치 할머니가 보내는 축복 같았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